54페이지 추강의 밤이 드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시조를 봅시다. 자, 혹여나하는 마음에 요거 설명할게요. 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추나 추동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추나 추동은 무슨 뜻이니?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추나 추동이 같이 나오면 당연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잡히지만 추자만 나오거나 동자만 나오거나 춘자만 나와도 그 계절감이 떠올라야 돼요. 물론 다른 동자일 수도 있고 다른 추자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얘네들이 춘자만 따로 나오고 하자가 따로 나오고 추자가 따로 나오고 동자가 따로 나와도 여러분들은 계절감이 표현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 한자를 알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지. 이건 가을 추자니까. 그냥 소리대로 하면은 다른 소리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한자라는 거는 의미를 가진 글자니까. 그럼 추강이라고 하는 거니까 가을에 어디 강에 밤이 들었대요. 밤이 됐네요. 벌써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과 강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잡히니 이것을 다 얘기해줬네. 우리 시조의 제목은 보통 시조의 요 첫 구절을 제목이라고 하죠. 첫 구절은 벌써 해석이 됐네요. 추강에 밤이 드니까 물결이, 그 강의 물결이 차노메라 모모하메라 라고 하는 요 표현이 요 표현은 감탄형 종결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구나. 밤이 드니까 추강 가을강에 밤이 되니까 물이 차갑네. 아직은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낚시를 들이운대요. 낚시를 들이운다라는 표현은 낚싯대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우리 낚시라는 건 낚시하다라는 동사이기도 하고 낚시하는 행위를 명사라고 낚시라고도 표현을 하지. 그리고 이렇게 낚싯대를 낚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긴 낚싯대를 들이우니 고기가 문오메라, 여기도 감탄형이네. 아니 문다. 고기들이 와서 물지를 않아요. 그쵸? 이런 상황이 잡히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어떤 상황? 낚시하는데 낚시가 안 잡히네? 고기가 안 잡히네? 그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정서, 우리들이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일까? 그럼 생각해봐. 낚시하는데 고기가 안 잡혀. 짜증나지? 우리 당연한 우리의 마음은 짜증날 거야. 근데 잡자 보니까 대군이네. 이 대군이란 글자는 언제 붙여주니? 왕자한테 붙여주지. 자, 왕자가 단순히 낚시가 물고기가 안 잡힌다고 짜증난다고 할까? 아닐 거야 한 말이야. 한번 밑에 왜 마지막 이 정서 표현이 항상 시조에선 중요하죠. 대부분의 정서는 한 80% 이상은 요 종장에서 정서가 표현되니까. 자, 무심하다라는 단어 별표 쳐주세요. 무심하다. 정말 중요해요. 고전에서 이 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국어에서의 무심은 하늘도 무심하지 너 왜 이렇게 무심하니? 마음이 없다라는 표현이지만 마음이 없어. 이거는 욕심이 없다라는 단어로 읽어줘야 돼요. 욕심이 없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고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도 돼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벼슬 또는 물욕, 금전적인 욕심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 오너라. 이 사람 배에서 낚시를 했는데 고기는 안 잡고요. 무심한 달빛만 이렇게 싣고 화자는 지금 돌아오고 있나 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고기가 안 잡혀서 짜증난다는 감정은 아니고요. 욕심이 없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달빛이 욕심이 없다는 거는 사실 화자의 마음이 욕심이 없다라는 표현인 거겠지. 화자의 감정을 달빛에 투영시켰고요. 그리고 달빛을 그대로 싣고 빈배만 저어 오노라. 오는구나. 빈배만 저어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이 감정을 우리가 이제 양반의 풍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풍류라는 단어를 잘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풍류 도대체 풍류가 뭔데? 라고 한다면
이 풍류도 상당히 좀 추상적인 관념이라서 그 속성을 조금 더 파헤쳐주면 어떤 여유로움을 풍류라고 얘기를 해요. 여유로운 상황. 또 양반들의 멋이에요. 양반들이 추구하는 그런 멋. 혹은 탈속적인 탈속적인,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자연에 가까운 탈속적인 표현을 풍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탈속인의 속자가 속세를,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다. 우리 보통 탈압박하다 이렇게 하지, 압박에서 벗어나다 탈자를 붙이면서 속세를 벗어나는 거. 속세라는 거는 우리 인간 세상이죠.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않는 것, 여유로움, 이런 것들을 양반들의 풍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가을밤에 고기를 잡으면서 어떤 이런 여유로움 또는 탈속적인 정서를 표현했네. 그래서 풍류를 표현했다. 가을밤에 풍류라고도 보통 이제 주제를 잡을 때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 사람은 세상에 별로 욕심이 없는 거야. 우리 같았으면 고기 안 잡는다고 엄청 짜증났을 텐데. 자, 대구는 왕자였네요. 이 사람은 왕자긴 한데 성종의 형이에요. 밑에 나와 있지. 성종의 형. 성종은 우리 몇 대 왕이니? 해봐야지 뭐. 태, 정, 태, 세, 문, 단, 세. 자, 세조가 왕위 찬탈했죠. 예, 성 할 때 성종의 형이 월산대군인데 원래 우리 가장 큰 형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지 않는 이유 시를 갖다가 우리 추측하니까 이 사람 욕심이 없었나 봐. 어떤 왕이 되고픈 욕심도 없었나 봐. 그냥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사는 삶이 좋았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우서한 어떤 성종이 왕위를 이어받았던 그런 배경까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요. 이런 시들을 우리는 한정가, 강호 한정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강호,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한다. 강호 한정가라고 얘기를 해요. 줄여서 한정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한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제한 둔다라는 게 아니라 한가로운 정서, 한정. 이런 노래에 대해서 우리는 유유자적하다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오늘 사자성어 좀 많이 할 건데 유유자적을 노래한다. 유자가 다 한가롭고 여유로울 때 여유로움이에요. 이런 여유롭고 적막한 분위기를 노래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바쁜 거 없이 여유로움을 노래할 때 유유자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애들이 이런 시들이 나올 때 유유자적을 노래했어요. 똑같아요. 강호 한정가예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탈속적이에요. 여유로워요. 풍류를 즐겨요. 비슷한 개념의 범주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추강의 밤이 든 일을 했고, 그리고 잠깐 뒤로 쭉 넘어가서 31번에 10년을 경영하여 갑시다. 10년을 경영하여 59페이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서 모르는 단어들이 좀 있거든요. 모르는 단어들을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자, 같이. 혹시 경영이라는 단어 확실하게 처리되니? 경영이 뭐 하는 건지? 경영학과는 뭐 많이 알 거 아니야. 여러분도 경영학과 갈 수도 있고. 경영학과, 그 경영은 무슨 뜻일까? 관리하는 것도 뭐 대비하는 거 혹은 뭐 준비하는 거. 여기선 뭐 준비라고 해석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려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혹시 삼국지에서 삼고초려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삼고초려? 그때 나 같은 경우는 삼국지를 너무 좋아해갖고 삼고초려라고 한다면 유비가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갔다라고 해서 삼고가 3번이나 찾아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초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가집이에요.
제갈량은 초가집, 아주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았거든. 그 초가집에 3번이나 찾아갔다라고 해서 어떤 귀한 인재를 모실 때 삼고초려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초가집을 우리 고전 문학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은, 초가집은 일단 욕심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여러분들 초가집에 산다고 해봐. 되게 소박하구나, 소박함.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무심함, 그쵸? 욕심이 없는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단어들을 다 아레아, 우리 소리를 다시 한번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레아 같은 경우는 아레아의 이름이, 얘는 소리가 아 소리와 어 소리의 중간 소리로 하면 돼. 잠깐 마스크 벗고 할까? 우리 아 하면 입이 아 이렇게 벌리잖아. 아, 어 소리는 입이 좀 다물어지잖아. 근데 그 중간 소리예요. 어 소리. 어 소리를 내다 보니까, 중간 소리다 보니까 얘가 가끔 오나 우 소리로 튀기도 하고 으 소리로 튀기도 해요. 대부분 1음절에서는 아 소리로 내주기도 하고요. 2음절에서는 으 소리로 내주는 게 대부분인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와 소리는 여러분들이 외운다기보다는 소리를 내보고 거기랑 가장 유사한 단어들을 좀 맞춰주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이때는 나 한 칸, 요거는 돌이 아니라 달. 다 1음절에 있는 거지. 띄어쓰기가 되고 1음절이니까 한 칸, 돌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맞저는 맡겨두고.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단어들은 다 읽었는데 내용 자체로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10년 동안 이 사람 준비해서 초가집 몇 칸? 3칸, 3칸짜리 초가집을 지었대요. 초가집 3칸이면 좋은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나 한 칸, 내가 한 칸 쓰고, 달 한 칸 주고요. 청풍한테 한 칸 주고요. 자, 3칸이 다 찼지?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 이때 강산은 그대로 강과 산이라고 읽어줍시다. 강산은 드릴 데가 없으니, 자, 방이 다 찼잖아. 들어올 데가 없어. 그래서 요렇게 둘러두고 보리라 라고 하는 시예요.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럼 이 사람 결과적으로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자연 속에 살고 싶은 마음에 대한 노래겠네. 근데 되게 멋있지 않니?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런 양반들의 아까 어떤 표현이라고요? 풍류적인 표현. 풍류 중에서도 이건 탈속적인 표현이겠죠? 인간의 세상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자, 마지막 이 부분을 좀 중요시 여기면서 강산은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본대. 이거 둘러두는 건 누가 둘러둔 거야? 화자가 앞에 4대 강사 앞에서 강을 하나 판 건가? 아니면 산을 이렇게 막 우공이산처럼 산을 옮겨 놓은 걸까? 아니죠. 자, 이 표현 어디선가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 제가야산 독서당 기억나요? 모르면 보고 옵시다. 20페이지. 자, 20페이지 제가야산 독서당에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제가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어요.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 주관적으로 자연물을 해석했다라고. 여기서도 제가야산 독서당에서도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온 산을 자기가 물을 둘러버렸대 라면서 마치 자연물을 자신이 입맛에 맞춰서 변형을 해서 표현을 해주지. 이 표현이랑 되게 유사하죠.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슨 표현이 쓰인 거예요? 자연물의 주관적 변형. 용이 쓰인 거예요. 주관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것이 하나의 개념이고요. 물론 이 개념을 그대로 쓰라고 하진 않아, 문제에서. 마지막에 줄쳐놓고, 자, 이와 같은 유사한 표현이 쓰인 다른 시를 1에서 5번에서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로 상당히 어렵게 나온다고 한다면 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끝나버리지, 그 문제는. 그러면 이 시에서 이 표현이 아주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캐치해주고,
이렇게 자연물을 자신이 입맛에 맞춰서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는 표현들이 다른 시에서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다른 시와의 연결고리를 잡아서 이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시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해석만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개념적인 특성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경영하여 라는 시는 많이 나오는 시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자성어를 좀 정리를 할 건데, 먼저 안분지족을 정리합시다.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 자, 이 단어는 만족하는 거예요. 나의 분수에 평안하게, 평안하게 내 분수에 만족하는 태도를 안분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욕심부리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심하다라는 그런 말들로 같이 묶일 수가 있죠. 비슷한 단어로 안빈낙도가 있어요. 요 빈자는 빈곤하다, 가난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도 평안함을 느끼면서 즐거워해요. 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라던가 세상의 이치, 그러니까 결국 자연의 이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안빈낙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안분지족과 안빈낙도가 나타난 시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초가집, 소박한, 욕심이 없는 요 단어들로 우리는 안분지족, 안빈낙도를 볼 수 있고,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시에서도 많이 나왔을걸. 특히 청산별곡 기억나? 청산별곡은 청산에 가서 살 거야. 뭐 먹으면서? 청산에 살얼이 갔다. 뭘 먹는다고 했어? 고기 반찬 이렇게 막 해서 먹는다고 했나? 아니죠. 그냥 산에 나는 딸기, 산딸기라던가 머루와 다래, 키위 종류의 그 다래, 바나나 종류, 걔 먹으면서 소박한 음식 먹으면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안분지족에 해당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안분지족에서 해당하는 요 집, 초가집도 많이 나와. 그리고 소박한 음식들, 고사리도 소박한 음식이죠. 어떻게 보면 고사리 캐 먹을 거예요. 안분지족에 대한 개념이고요. 또 하나 무라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볼 건데, 자, 물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체감을 느끼는 거야. 하나의 느낌을 갖는 거야. 아는 나예요. 나, I am. 내가 누구와 일체감을 갖느냐? 자연물과. 자연물과 함께 일체감을 느껴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무라일체를 느꼈냐? 여기 한번 볼게요. 내가 사는 곳에 누구까지 있어? 달도 있고요. 청풍도 있어요. 같이 사는 얘네들, 내 옆방에 달도 살고 청풍도 살고, 청풍과 달은 자연물이잖아. 같이 살아. 이게 무라일체로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그럼 무라일체도 해석됐지? 밑에 물었어요. 응? I am. I am. 그러면은 달과 청풍은 지금 같이 산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화도 일어났죠? 사람처럼 나랑 같이 사네요. 의인화가 일어난 포인트기도 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우리 초가집부터 그렸잖아. 그치? 초가집은 화자에게서 가까운 근경에 속하고요. 그 근경이 멀리 있는 강과 산을 얘기하는 원경으로 시상의 전개도 흘러가네요. 까지도 찾아줄 수 있으면 찾아주시고. 그래서 근경에서 원경으로 라고 하는 이 부분도 그려줄 수 있으면 되죠. 자, 밑에 가면은 체크만 하고 넘어갑시다. 안분지족하고요, 모라일체하고요. 무슨 단어인지 다 알고 있어요. 혹시 전원적이라는 단어 알고 있니? 우리 아주 옛날에 대표적인 드라마 하나 있었을 텐데 여러분도 못 봤을 거야. 무슨 일기? 전원일기. 어디의 이야기야? 시골. 시골의 이야기 혹은 자연의 이야기. 그때 전원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풍류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까 설명했고, 안빈낙도도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상당히 중요한 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린트 드린 거 프린트로 좀 수업을 할게요. 이어서. 자, 프린트로 나간 말 없은 청산이요 라고 하는 요 시를 같이 좀 봅시다. 말 없은 청산이요. 말이 없는 거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말이 없대요. 말 못한대요. 이 사람 말을 못한대. 누가? 청산. 산이 푸른 산이 말은 없대요. 태가 없대요. 요 태라는 거는 모양이에요. 형태예요. 형태가 없는 것은 유수로다. 유수 무슨 단어일까? 흐르는 물. 이것을 유수라고 얘기를 하죠. 청산은 말이 없고 유수는 모양이 없어. 밑에는 중장은 해석될 것 같은데 갑없은 청풍이요. 청풍 바람은 값이 없대. 가격이 없어. 공짜네. 자, 뒤에는 님 뭐라고 읽어야 될까? 님자? 그럼 님자는 지금의 우리 임자. 임자는 뭘 의미하니? 주인. 주인 없는 것은 명월이래요. 여기 잠깐 보니까 구조가 비슷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지 않니? 뭐 없음 무엇이요? 뭐 없음 무엇이다? 뭐 없음 무엇이요? 뭐 없음 무엇이더다. 자, 이렇게 비슷한 구절이 대응되게끔 나타나면 대구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만약에 다른 느낌, 완전히 서로 대비되거나 대조되면 그냥 대조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지만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대구법으로. 대구법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뭘 강조하는 걸까? 강조한 느낌이 들었어? 이것들 다 어디에 있는 애들이야? 자연이죠. 자연에 뭐 값도 없고 임자도 없고 주인도 없고 이런 거는 요 중장은 해석이 되지만 첫 번째 우리 초장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 바로 태가 없다, 모양이 없다. 이것은 꾸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꾸밈 없다. 자연은 꾸밈이 없어. 자연스럽다. 그러면 말이 없는다라는 건 뭘까? 어떤 느낌이에요? 청사는 말이 없대요. 조용하다. 맞아. 조용해. 또 누가 여기서 저번에 쓸쓸함이요 이랬는데 쓸쓸함이요라는 감정은 여기서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 한번 봐봐. 자연은 주인도 없어. 가격도 없어. 꾸미지도 않아. 근데 여기 쓸쓸함을 느낀다? 다소 좀 거리가 있지. 그러니까 말이 없다라는 거를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우직하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근데 우직하다라는 거는 의연하다라는 좀 더 어려운 말을 쓸 수 있어요. 의연하다는 뭐냐면 의지가 굳세다. 이런 청산의 모습, 이런 산의 모습. 산이 조그만 산이 아니잖아. 아주 우직하게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 말 없이. 그래서 산의 그 자연의 의연한 모습, 아주 의지가 굳은 모습.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 없음 청산이요 라고 해서 중장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 해석하러 갑시다. 병이 없은 이 몸이, 병이 없는 이 몸이. 자, 병이 없네요. 이 병이 없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저번에 예전에 병 없다라는 거 한번 해석했을 텐데 병이 있다고 했구나 그때는. 찾으러 가볼까? 자, 보라색 15번 이화의 월백하고 40페이지였구나. 자, 여기서 병 얘기 한번 했을걸? 그쵸? 자, 다정도 병인양 했대요. 다정도 병인양하여. 이거 어떻게 해석했었니? 다정하다. 안에 감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져요. 근심이라고 얘기를 했지. 혹은 걱정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진짜 뭐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이 병의 느낌은 근심과 걱정을 우리 예전에 한번 해석한 적이 있어요. 이화의 월백하고 라고 하는 이 시에 대해서. 지금 이런 표현들 앞에서 나온 표현들이 뒤에서 그대로 비슷하게 쓰이잖아. 이게 고전문학의 패턴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고전문학의 패턴들을 좀 잘 읽어준다면 어떤 시가 어떻게 나오든 그 패턴 안에서 움직일 거고, 예외적인 거는 보통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기를 주거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병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이 몸이, 자, 이 사람 화자는 지금 근심 걱정이 어때? 어우, 좋겠다. 이 중에 근심 걱정 없이, 자, 뒤에 분별 없이 늙으리라. 자, 분별 없다라는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니? 분별. 응? 나누다. 그럼 나누지 않고 늙으리라. 누구와 누구를 나눈 걸까? 두 대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적어도 누구와 누구를 나눠질까? 나누지 말자고 하는 걸까? 자연이랑 나랑. 오케이. 자연과 내가 나눔이 없이 나 늙을 거야. 결국 자연과 함께 늙을 거야. 앞에서 무슨 일체라고 했어? 몰라 일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 양반들. 진짜 이 양반들 진짜 어렵게 표현하지 않니? 쉬워? 읽고 나면 쉽지. 근데 별개가 아니네 이 사람. 왜냐면 글이 짧아서 그래. 시조는 글이 짧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진 않아. 근데 처음에 읽었을 때 그 당황스러움은 있지. 이 사람 뭐 표현이 이래. 근데 항상 시는 표현이 좀 신선하고 참신하게 우리한테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봤던 요 시조들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한가로운 풍류적인 정서를 표현했던 대표적인 세 편의 시를 봤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주시고 이제 교재로 돌아갑시다. 자, 55페이지 이화우 흩뿌릴째 시조 한번 같이 봅시다. 이화라는 소재도 많이 나왔네. 자, 요 우자라는 거는 비 느낌이죠. 화는 꽃. 이화는 무슨 꽃? 백꽃이에요. 앞에서도 했었잖아. 이화에 월백하고, 그래서 백꽃 내가 흰색 꽃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럼 백꽃은 언제 펴요? 봄에 펴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 자, 흩뿌릴 때, 흩어뿌려질 때, 흩어뿌릴 때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백꽃의 백꽃들이 비처럼 흩어뿌려지는 봄의 그 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꽃잎은 바람이 한번 슉 불면 이제 시들 때 되면 꽃잎이 아주 만발하면서 떨어지지.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화우 흩뿌릴 때라고 하면 이 꽃잎들은 그러면 어디로 떨어질까? 위로 솟구칠까? 아니면 아래로 떨어질까?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는 하강적 느낌이 있겠지? 그런 하강적 느낌을 주면서 이런 하강적 이미지는 분위기 형성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한번 뒤에 읽으면서 봅시다. 울며 잡고 이별하니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을 벌써 직접적으로 줬네. 자, 울며 잡았대. 어딜 잡은 걸까? 멱살 잡은 걸까? 여기서 왜 잡고 왜 잡았다고 표현할까? 뭐 바지가랑 잡은 걸 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우리 헤어질 때 이렇게 손 하면서 막 되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손 이렇게 뻗으면서 안녕 이러면서 이렇게 손 이렇게 마지막에 스치듯이 이렇게 잡잖아. 그렇게 잡으면서 아쉬움을 달래면서 이렇게 헤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쉬움을 달래면서 헤어진 님이 추풍낙엽. 이 추자는 무슨 단어라고요? 가을의 바람 속에 낙엽이네. 낙엽은 떨어지는 잎사귀를 낙엽이지. 여기도 그러면 하강적 분위기가 잡히면서 벌써 계절이 어떻게 왔어? 봄에서 가을로 왔어요. 한 6개월 흘렀나 봐. 추풍 낙엽에, 자, 저도라고 하는 이 저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그래요. IM의 느낌일까? 저도 날 생각하는가? 이때 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상대방. 맞아요. 요 임을 얘기해요. 자, 요 저자가 우리 문법 잠깐 얘기하면 제기칭 대명사. 기억 안 나지? 제기칭 대명사가 앞에 나온 사람을 다시 한번 지칭하다. 제기칭. 제기대명사는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많이 하잖아. 앞에 나온 대상을 다시 얘기해 줄 때, 대명사로 받아줄 때, 그걸 제기칭 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구어체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지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우리 여기 없는 사람 누구를 데려와 볼까? 원장님? 원장님을 지가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뭐 동생? 그래. 동생이 그러는데 지가 잘생겼대. 우리 보통 이렇게
구어체에선 지가라고 표현하지. 그게 제기칭 대명사의 구어체 표현이고 여기서 문어체 표현으로 저도라고 하는 거는 저도 역시라는 표현이 아니라 저도 역시가 아니라 미투의 느낌이 아니라 그 님이 역시 날 생각하는가 물음표가 하나 찍혀요. 자, 물음표가 하나 찍힐 때 항상 답을 해줄 수 있느냐 서리법 혹은 답을 못해요 의문형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답을 낼 수 있을까? 그 님이 진짜 나 생각하고 있는지 쉽게 답이 안 나오지. 서리법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형으로 잡아주시고 그럼 저도 날 생각하니까 내가 임을 생각하고 있고요. 임도 날 생각할까? 이 표현이네요. 벌써 임에 대한 어떤 그리운 표현을 시의 주제로서 담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 놈의 천리 1리는 400m니까 천리는 400km가 되겠네요 라고 해서 400km에 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천이라고 하는 거는 만보다 조금 작은 수지만 아주 큰 수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감을 얘기할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감. 아주 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감을 좀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한 거죠. 거기에 꿈인데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대요. 꿈이 오락가락한다. 꿈은 어떻게 꿔야 될까? 화자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꿈꾸는 거지. 이 꿈에서는 어떤 꿈을 꿨을까? 화자는 님과 만나는 꿈 아닐까? 그렇지 않아? 여기서 이제 문학적 상상력 동원해봐. 얘들아. 문학적 상상력. 님과 만나는 꿈을 꿨을지 않을까? 꿈속에서는 얼마든지 꿀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오락가락한데 꿈을 꿨다가 깼다가 꿨다가 깼다가 그것을 외롭다라고 하는 자신의 감정을 넣어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님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아주 외로워하는 그런 소재로서 여기서는 지금 꿈을 사용한 거고 화자의 정서는 님에 대한 어떤 그리운 마음이 있구나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밑에 내용을 보면은 어떤 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계량이라고 하는 기녀예요. 근데 옛날에 기생들은 시도 잘 짓고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하고 얼굴도 상당히 이렇게 뭐 예쁘장했을 거야. 거의 뭐 엄친 딸 수준. 그래서 이별의 정서를 이렇게 표현한 시입니다 라고 해주시고 넘어갑시다. 다음 시 동짓달 기나긴 밤을. 다 나왔네. 뭐 추나 추동. 동은 무슨 단어? 겨울. 겨울의 동지 알고 있지? 동지와 대비되는 시기는 하지. 하지는 어떤 게 하지지? 낮이 가장 길 때. 동지는 밤이 가장 길 때. 그러면 자 여기 혹시 시옷 처리돼요? 무슨 시옷인지? 의. 관형격조사 의예요. 동지의 돌일까? 달일까? 달이겠지? 동짓달. 동짓달에 그 기나긴 밤을 벌써 계절적 배경에 시간적 배경 다 잡히네요. 동지의 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허내요 라는 거는 베어내요. 동지잖아. 동지는 시간이잖아. 이 시간이 허리가 있나 봐. 이 허리를 싹둑 베어서 싹둑 자른 거야. 허리를 베어서 춘풍 춘자 나왔네. 봄. 그죠? 바람. 춘풍 이불 아래. 자, 이불 아래 춘풍이라고 하는 단어는 봄바람이고요. 그 이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따스한 이불 아래다가 요 이불은 우리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춘풍 이불 아래. 얘를 이렇게 넣는데 서리서리 넣는데요. 서리서리 넣다라는 거는 음성상징어예요. 의태어예요. 서리서리 넣는다는 건 이렇게 잘 이렇게 말아서 넣는 거예요.
잘 말아서 넣었다가 이불 아래다가 요 시간 허리를 잘라낸 시간을 여기다 넣었다가 어른님 님이 오셨네요. 근데 앞에 어르다라는 요 단어 어른의 우리 지금 어원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른이 아직 아니야. 어른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르다라는 표현은 사랑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사랑이 19금 사랑이야 얘들아. 거기까지 아주 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오시면 그날 밤이거든. 이제 님이 오셨나봐. 그날 밤에 굽이굽이 펴리라 얘를 아주 이렇게 돌돌 말려있는 애를 굽이굽이 굽어서 다시 펴서 밤을 여기다 붙여주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님이 오시면 난 그렇게 긴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 지금 이 밤은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외로우니까 이 시간이 아까운 느낌인 거예요. 결국 자신이 지금 혼자 지내는 이 시간을 세이브했다가 님이 오시면 그때 붙여넣기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상당히 신선한 표현이지. 그리고 여기서 이 우리말의 묘미를 살렸다라고 하는 요 음성상징어 의태어의 표현은 시조에서 음성상징어 나오는 경우 거의 없거든. 그래서 우리말의 묘미를 살렸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밤에 허리를 베어내고요. 넣었다가 펴고 있대요. 자, 여기 밤에 허리는 실제 허리가 있는 애일까? 시간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니? 보이지 않죠? 우리 시간은 추상적 개념이에요. 근데 이 추상적 개념 말고 관념이라고 할게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지. 구체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게 하나의 또 이제 개념으로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 요런 표현이 쓰인 다른 시를 찾으세요. 추상적 관념은 뭔데? 광동구에서 이미 했어. 슬픔이 기쁨에게. 슬픔이라고 하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에 들어가요. 그러면 구체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건 감각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시각적으로 보인다거나 만져진다거나 들린다거나 추상적 관념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이런 개념은 쓰진 않죠. 뭐 추상적 관념, 사랑은 추상적 관념의 추상화 한번 해볼까? 사랑은 행복하다. 느낌이 확 안 살지. 그냥 그런가 보다. 사랑은 구체화 해볼까? 달콤하다. 그럼 뭔가 좀 느낌이 잡히지. 그 사탕 냄새 느낌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고전시가 할 때는요. 자, 그래서 님을 기다리는 어떤 기다림을 표현했다 라고 해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라고 하는 개념도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자, 황진이의 시조 하나만 더 합시다.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시조 한 편만 더 하고 시조 파트는 끝낼게요. 감탄사예요. 내 일이야. 내가 한 일이야. 나의 일이야. 그릴 줄 모르던가. 물음표가 하나 찍을 건데 그리다 그리워하다.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그리워할 줄 알았다는 표현이겠지. 서리법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아이고 내가 한 일이 후회스러워. 나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그리워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뭔가 벌써 님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초장부터 얘기를 했네. 감정 표현이 초장부터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아주 세게 들어온 거예요. 이시라 하더면, 자, 있으라 했더라면 가셨으리야마는 누가 갔네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으라 했다면 가셨으리야만은 안 가셨다라는 얘기죠. 자, 제 구태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잠깐 요 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이니까 정리를 할 건데, 제 구태여라는 이 표현이 우리 굳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니? 굳이 그렇게 해야 되니? 근데 이 굳이라고 해석하는 제 구태여를 앞쪽에다 붙여볼게요. 앞쪽에다 붙이면 여기 있으라고 한다면 굳이 가셨다. 굳이 구태여라고 그대로 쓸게요. 구태여 가셨으리까? 구태여 누가 가셨을까? 님이. 그렇게 님이 굳이 가셨을까? 그러면 요 구태여라고 하는 게 굳이 가셨을까의 그 원래 문장의 순서를 바꿔줬죠. 이때는 도치법으로 봐요. 님이 굳이 가셨을까? 내가 여기 계시라고 했다면, 여기 있으세요 라고 했다면 님이 안 갔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님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태여를 붙인 거고요. 두 번째 해석이 이 구태여를 뒤로 붙이는 거예요.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 자, 누굴 보내요? 님을 보내는 거죠. 누가 누굴 보내요? 내가 님을 보냈는데 굳이 보낸 거예요. 굳이 보내고, 이때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화자의 행동에 대해서 굳이 보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는 중장의 끝에서 내용이 처리가 안 된 채 종장의 앞부분으로 연결되죠. 이거는 도치법이 아니라 행간 걸침으로 봐요. 이때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고 그 표현법들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강조법이죠. 얘네들 님이 가셨던 아니면 내가 굳이 보냈던 그 감정은 나도 모르겠어,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시예요. 상당히 재밌지? 그럼 이 사람은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여기 있으라고 얘기를 왜 안 했을까? 우리 황진이는 기녀 중에 아주 잘 나가는 기녀였거든. 아주 잘 나가는 기녀. 그러니까 막 황진이를 좀 한번 보려고 만나려고 줄을 섰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누구한테 이렇게 여기 좀 계세요 라고 하면 좀 뭐가 없어 보이냐?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잠깐 좀 여기 조금만 더 있어요, 나랑 좀 더 놀아요 이러면은 자존심이 좀 상해 보이지. 약간의 그런 느낌으로 님을 떠나보냈는데 그 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로 읽히곤 있어요. 자존심과 연정 사이에, 연모하는 감정 사이에서 나타나는 심적 갈등. 그래서 이 제 구태여에 대한 처리예요.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시조에 대한 얘기 잠깐 쉬었다가 뒤에 가서 요 시까지 끝내고 할 거예요. 자, 맷버들 가래 꺾어가 요렇게 우리 읽히면 좋아. 매에 시옷의 버들. 이렇게 안 읽혀? 매의 시옷의 버들. 매가 뭐예요? 매는 뭘까? 산. 산. 이것의 버들은 뭘니? 버들. 그게 살짝 버드나무? 한번 찾아볼까? 자, 버들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그 핫도그 느낌 맞네. 핫도그 느낌인데 이렇게 뭐 솜이 보송보송한 느낌이고, 근데 중요한 건 나뭇가지에 펴요, 버들은.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는 게 그 강아지 풀도 비슷하거든. 강아지 풀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그냥 줄기에 달려 있는 애야. 전혀 이제 종류가 달려. 생김새가 비슷하긴 하지만. 근데 막 강가에서요. 갈대 말고 핫도그.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 버드를 걷거 어떻게 해석되니? 꺾어까지는 해석돼요. 갈해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은. 자, 맷버드를 꺾어서 보내노라. 누구에게? 님의 손에. 자, 님의 손에 보낸대요. 근데 어순이 좀 이상하네. 님의 손에 보내노라 해야 되잖아. 소설어가 근데 뒤에 나와야 되는데 앞에 나왔지. 자,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네요. 무슨 법? 위치가 바뀌었네. 문장의 어순 위치가 바뀌었지? 도치법.
님한테 보낸대요. 님한테 보내는 어떤 멤버들은 님한테 왜 보내는 걸까? 저 아까 핫도그처럼 생긴 저 소물. 님 이거 뭐 코에 간지럽혀서 재채기 하세요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 어떤 사랑의 표현일 거예요. 사랑의 표현으로서 되게 산에 있는 뭐 꽃 꺾어서 주는 느낌? 그러면 가래를 한번 우리가 추측 한번 해봅시다. 뭐 가래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어떻게 꺾어 보내야 될까? 대충? 대충은 아닐 거고. 그래 잘 꺾어 보낼 거야. 어떻게? 예쁘게 혹은 골라서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면 돼. 자, 골라서 예쁜 것으로 골라서 꺾어서 보내놓습니다. 네,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자신은 자시다 라는 단어가 자다에 선언어미 시가 들어갔네요. 주체 높임 선언어미예요. 누가 자야 될까? 그러면 자는 사람은 누구? 자신은 창 밖에다가 심어두고 보세요. 심어두고 보세요. 그럼 님은 자시고 있네요. 주무시고 있네요. 자시다. 그러니까 주무시다라는 거는 특수어이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자다에다가 그냥 바로 선어머름의 시를 높여준 거지. 그럼 님은 이렇게 자고 있을 거예요. 님은 자고 있을 거고, 자, 창 밖에다가 뭘 심어두라고요? 아까 핫도그처럼 생긴 거, 이러고 이렇게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에 비가 내려야 되겠네. 밤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 거기에 뭐가 난대요? 새잎이 곧 나거든. 새잎이 이렇게 뿅 하고 나면은 새잎이 이렇게 나면 새잎이 날까? 아까 근데 나뭇가지라고 내가 얘기했지. 근데 나뭇가지가 여러분들 저번에 내가 정석 갈 때 접붙이기 얘기하는 거 기억나? 연결하면은 식물이 살아난다. 그래서 그렇게 날 수가 있어. 살아날 수 있어. 접붙이기 잘해주면. 자, 그러니까 새잎이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소서. 나인가 여겨주세요. 나인 것처럼 여겨주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맵버들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결국 누구래요? 나 화자래요. 자, 화자를 대신하는 화자의 대리물로서의 성격이 있죠. 자, 우리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대리물 나왔죠? 화자의 대리물로서 맵버들은 이때는 자, 요 맵버들의 기능을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화자의 대리물이라고 하는 성격이 잡히네. 그럼 나라고 여겨주세요. 쟤구나, 화자구나, 뭐 누구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일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표현일 거예요.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상당히 님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한 시죠. 웹버들 가를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요게 이제 어떤 해석을 보면은 홍랑은 기녀잖아. 자, 신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요 창밖에 심지 말고 님이 주무시는 여기 이렇게 심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잘 담기면 안 될까? 화분에다 이렇게 머릿맡에. 그럼 님이랑 더 가깝고 좋잖아. 가까워지고 좋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럼 너무 멀잖아. 창 밖에 심어두고 보라니까. 한번 질문 던진 거야. 일단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한번 볼게요. 신기한 해석보다 이거는 그렇구나 이런 창의 기능을 좀 얘기할 건데, 자, 기녀로서 홍랑은 기녀의 신분으로서 같이 만났던 사람은 누굴까? 누구랑 같이 놀았을까? 양반. 그치, 여기 자는 사람은 지금 양반이에요. 자, 신분적으로 창 안으로 들어와서 양반이 옆에 있는다는 거는 좀 무리수가 따르겠지. 자, 그래서 이 창을 뭐라고 해석하냐? 신분적 제약이라고 해석해요. 근데 요렇게 요거까지 해석을 하면 상당히 깊은 해석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석은 안 해도 그렇구나 그냥 이해만 되면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해석까지 끌어내기는 좀 힘들잖아. 그렇지? 근데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다면 어떤 신분의 그런 제약으로도 이 유리창의 기능을 또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어떤 애상적이고 그리움과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화자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마음을 전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기능들,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그리고 화자를 대신하는 화자의 대리물까지. 자, 오늘 시조는 여기까지 할게요.